명저로 배우는 민주주의 책모임 데모스입니다.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파시스트의 정치 전술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 화제작 제이슨 스탠리의 우리와 그들의 정치,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제 8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목이 성적 불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시스트는 성적 불안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선동을 하고 또 대중을 동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의 헌법에는 아타튀르크, 여러분이 잘 아는 명칭으로는요 케말이라고 하죠. 케말 파샤. 아타튀르크가 국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만약 선동 정치가가 자신을 국부로 자처를 하고 있다면 국가는 자신이 가장으로서 보호해야 하는 가족인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부장으로서의 남성성과 또 가족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민족에 의한 강간과 같은 성폭행, 또 동성애와 같은 성적 일탈이 포함이 됩니다. 1919년에 프랑스군 소속 아프리카 군인들이 라인란트, 독일의 지역인데요. 라인란트를 점령했을 때 독일 사람들은 집단적인 히스테리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독일 정부는 프랑스군 소속의 흑인 남성들이 백인 여성을 집단 강간한다는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히틀러에 따르면 흑인 군인들을 이용하여 순수한 아리안 여성들을 강간함으로써 백인종을 파괴하려는 음모의 배후가 있고 그 배후는 바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가 공교롭게도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21년 2월 28일 라인강 참사에 대항하는 미국 행동이라는 단체가 집회를 열어서요. 뉴욕시 메디슨 스퀘어 가든으로 12,000명의 군중을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의 백인들은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에게 자행하는 집단 강간이 아주 만연하고 있으며 따라서 흑인에 대한 린치가 정당하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당시 백인들은 흑인을 평등한 시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막연한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모론은 그들의 막연한 걱정을 구체적이고 이유 있는 불안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이슨 스탠리는 이런 성적 불안이 극단적이고 편집증적인 경우 종종 그 이면에 더 실체적인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사례로 와보겠습니다. 2017년 가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인종청소 중 하나가 미얀마를 휩쓸었습니다. 그 표적은 미얀마의 로힝야족으로 그들은 다수 종교인 불교를 믿지 않는 무슬림들이었습니다. 야만적인 군사행동은 2012년 6월에 몇몇 로힝야족 남성들이 한 젊은 불교도 여성을 강간 살인한 사건이 촉발한 이 사회적 불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 학살을 부채질한 것은 무슬림들이 불교도 여성을 겁탈하려는 성적인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는 편집증적 불안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으로 이민 온 멕시코인들을 강간범이라고 비난하며 선거운동을 했던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아이다호의 트윈폴스라는 소도시 일화가 유명한데요. 7살, 10살, 14살의 난민 소년 3명이 5살 미국 소녀와 어떤 성행위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직후에 이 사건에 대한 페이스북 단체가 만들어졌는데요. 어떤 소녀가 칼로 위협당해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가해자들은 시리아 난민이며 그들의 아버지는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축하했다라고 주장하는 인터넷 기사 링크가 등장했습니다. 곧이어 드러지 리포트라는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는 아이다호에서 시리아 난민들, 어린 소녀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트윈폴스에는 시리아 난민이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관도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은 정확하기는커녕 100% 거짓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대규모 시위, 심지어 끔찍한 학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SNS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저자 스탠리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SNS가 없었던 1920년대 라인강 검은 공포 사건부터 이런 얘기들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파시즘 정치의 하나의 기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소수자 문제도 있습니다.
동성애자, 성전환자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도 파시즘에 빼놓을 수 없는 레퍼토리입니다. 스탠리는 이들을 공격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불안의 시기, 게다가 성평등의 증가 때문에 남성들은 자신의 지위를 상실하고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는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통적 가족 구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며 가족의 존재를 위협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2016년 3월 노스캐롤라이나 의회는 소위 화장실 법안이라고 불리는 하원 법안 제2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들이 출생 성별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장실 법안을 둘러싼 전체 논쟁은 트랜스젠더 소녀들, 그러니까 성전환을 한 소녀들이 시스젠더 소녀들, 원래 여성이었던 소녀들에게 가하는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6년 12개 이상의 미국 주에서 입법기관들이 이 하원 법안 제2호를 모델로 한 화장실 법안을 추진을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파시즘 정치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위협으로, 또 나아가서는 남성의 보호 능력에 대한 위협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유의 가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망가져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와 평등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정치인은 아무래도 대중들에게 지지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적 전술은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파시즘의 정치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스탠리는 성적 불안의 정치가 강하게 존재하는 것은 어쩌면 자유민주주의의 침식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신호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제9장 소돔과 고모라라는 제목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락한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파시스트들은 도시를 혐오하고 전통적인 시골을 찬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제적인 대도시와 그리고 그 문화적 생산물에 대한 히틀러의 비난은 이 파시스트 정치의 표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도시는 인종적 오염의 장소이고 순수한 북유럽의 피가 다른 사람들과 섞여 망쳐지는 곳이었습니다. 할리우드와 같은 곳은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곳으로 상정이 되는데, 이곳들은 변태적인 예술을 생산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를 언제나 파괴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순수한 독일의 가치는 시골의 가치였고 농민들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히틀러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시골을 찬양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그것이 파시스트 정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워싱턴 포스트와 카이저 재단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농촌 주민의 42%가 이민자들은 우리의 일자리와 주택, 의료 서비스를 빼앗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부담이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도시 거주자는 16%만이 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민자에 대한 혐오가 시골이나 농촌에서 더 많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은 파시스트 전술에 가장 먼저 화답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거친 이 반이민 언사는 이민자가 거의 없는 농촌 지역에서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7년 프랑스 대선 기간 중에 극우 정당 국민전선과 그리고 그 대선 후보 유명한 마린 르펜은 자신의 근거지를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소도시와 시골 마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르펜의 강경 안보와 반이민 메시지는 당에 대한 농촌의 지지가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그런 지역에서는 심지어 이민자가 거의 없는 지역일지라도 반이민 정서가 이미 깊이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1차 투표에서 르펜은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5% 미만의 표를 얻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의 약간 뒤지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도시와 지방 사이의 정치적 균열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시스트 정치는 도시가 가해자고 시골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유포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시골 주민들이 게으른 도시 거주자들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미네소타 의회 선거는 이 점에서 아주 상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 거주자들이 근면한 미네소타 시골 주민들의 세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이 2014년 미네소타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거두는데 강력한 힘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한 인식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세금이 주로 거치는 곳은 대도시 지역이기 때문이죠. 물론 파시스트 본인들의 주장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그들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 유세 기간과 또 그 이후에도 미국 도시들이 사륙과 질병의 장소라고 자주 말을 했습니다. 이른바 반도시 수사법을 활용했다고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도시에 흑인들로 가득 찬 빈민가들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 도시들은 놀라울 만큼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당시 미국의 도시들은 몇 세대 사이에 가장 낮은 범죄율 그리고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트럼프에게도 팩트는 중요한 게 아니죠. 파시스트들의 정치는 금융 엘리트, 코스모폴리탄, 자유주의자, 그리고 종교적, 민족적, 성적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들은 주로 도시 주민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도시는 파시스트 정치가 고전적인 적들을 공격할 때 편리한 대리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도시 중심부의 다양성과 또 다름에 대한 관용, 이것은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의 위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시스트 정치 전술 중 도시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슨 스탠리의 우리와 그들의 정치 제8장 그리고 제9장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